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주입니다. 오늘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이 있는데, 뭐뭐가 있다 그랬었죠? 뉴턴의 고전 역학이 있었고, 뉴턴 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현대물리로 넘어왔을 때는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뉘게 된 배경이 뭐라 그랬었죠? 뉴턴 역학의 오류를 얘네가 해결하면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죠?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빠를 때 뉴턴 역학이 안 맞는 거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사이즈가 아주 작은 곳에서 뉴턴 역학이 안 맞는 거를 해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은, 뉴턴 역학은 어떤 게 있죠? 어떤 물체의 위치를 알면은 그 위치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 속도, 뭐 가속도, 그 다음에 운동량,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거를 유추하고요. 과거를 유추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이 지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기준계에서 본 거예요? 관성기준계인데 그 관성기준계가 바로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론이라고 쓸까요? 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게 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르네상스,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는 요런 고정관념이 있었겠죠. 이랬는데 이러했던 뉴턴 역학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뉴턴 역학입니다. 뉴턴 역학인데 요 두 가지 측면을 볼까요? 이제 결정론은 상대론이 되죠. 이거는 물리학 1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물리학 2에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제 이 절대론이 뭘로 바뀌냐는 거죠. 이게 바로 확률론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뭐예요? 거시세계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인데 특히 확률론을 주로 다루는 양자역학에서는 그 대상이 어디예요? 미시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라는 거죠.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양자역학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전시키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확정성 원리. 독일의 하이젠베르크가 아주 젊은 나이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입자에 뭐예요?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뉴턴의 역학에서는 결정론이기 때문에 그 입자의 위치만 알면은 운동량이나 에너지 이런 걸 다 속도 다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위치를 제대로 알면 운동량을 모르고 운동량을 제대로 알면 위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미시세계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처럼 뭐 광석이 일정할 때 이렇게 변하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연구하다 보니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행렬로 표현했는데 그 행렬로 표현한 거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미시세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는 거를 찾았죠. 근데 당시에 나왔을 때는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제 뭐 아주 예전 강의에서는 뭐 푸리의 변환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른 수학으로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 한번 보시죠.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중성에서 배웠었죠. 물질, 즉 입자도 움직일 때는 파동처럼 취급할 수 있다. 혹은 파동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를 이제 파동 취급을 하는 건데요. 그 파동 취급할 때를 우리는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푸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슐레딩거 방정식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구상을 한 거고요. 슐레딩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고요. 뭐 하이젠베르크나 디락 같은 사람들은 행렬로 뭐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전공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고요. 대학 가서.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요거를 활용해서 어쨌든 확률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자를 파동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럼 파동 취급하려면은 어떤 개념이 필요하죠? 물질파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물질파를 한번 나타내는데 이런 게 있어요. 파속, 웨이브, 파킷, 혹은 파군이라고도 합니다. 웨이브 그룹. 그래서 파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여러 파가 중첩되는 거예요. 이러한 파동들이 중첩되는 겁니다. 중첩이 됐을 때 이것들이 하나로 중첩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파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파동에선 설명을 안 했는데 맥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비슷한 진동수의 파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됐을 때 파군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맥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그림하고 똑같이 소리급세를 똑같은 진동수가 나오는 소리급세에다가 하나는 실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은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얘가 더 클 것 같고요. 더 가벼우니까 여기를 그래서 똥 동시에 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파들이 나오는데 진동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조금 작아서 요거를 동시에 쳤으니까 하나에 뭐가 나와요? 예, 이건 파군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똥 치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맥놀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뭐예요? 입자들. 입자에다가 맥놀이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요? 입자도 운동할 때는 특히 미시세계에서는 파동 취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런 입자가 운동하는 거를 이런 파군으로, 파속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입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는 멀리서 볼 때는 입자로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이면은 이러한 파군으로 보인다고 쳤을 때, 벌써 이제 문제가 되죠. 뉴턴 역학에서는 이게 하나의 입자니까 요거에 뭐만 찾으면 돼요? 질량 중심만 찾아서 그곳에 운동 방정식으로 세워서 풀면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입자의 위치를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불확정성 원리가 이제 슬슬 싹 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아까 그 불확정성 원리 정의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물질파의 파장하고 관계가 있죠. 요 길이는 델타 X라고 하고 요게 위치의 불확정성이에요. 정성. 예. 그래서 델타 X의 값은 뭐 이렇게 쓰거든요. 제곱의 평균에서 예 평균의 제곱값을 뺀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대학 가서 자세하게 배우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편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편차가 작을수록 더 평균에 가깝고 그러면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것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어떻게 되죠? X값이 줄어든다고 해보십시오. X값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요 전체에 뭐요? 파장이 있죠? 파장은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파장은 줄겠죠. 근데 파장이 줄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런데 뭐죠? 파동도 운동량이 있잖아요. 양자의 운동량이 있어서 이렇게 되죠. 요거 임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줄어드니까 요 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게 뭐예요? 운동량의 뭐예요? 불확정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정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를 이제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델타 X랑 델타 P를 곱하는데 한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 변화량, 즉 편차가 0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0이 되는 값에는 어떤 거를 곱해더라도 반드시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성이죠. 근데 이게 0이죠.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0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적으로 얘가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라는 건 뭐예요? 불확정성이죠. 운동량의 값에 변화량이 거의 무한대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는 요번에는 이 위치의 변화량을 증가시켜 볼게요. 위치의 변화량을 증가시키면은, 위치의 불확정성을 증가시키면은 파장도 증가가 됩니다. 파장이 증가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량은 감소하죠. 따라서 델타 P가 감소하는 거죠. 즉 얘는 점점 정확해지죠. 정확성이 증가하는데 대신 얘가 불확실해지죠. 불확정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반대예요. 얘가 0이라니까요. 근데 곱했는데 0이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얘가 무한대가 돼. 이런 걸 찾은 거라니까요. 누가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래서 0이 안 되게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충 물리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로 찾고 후대 학자들이 뭐 퓨리의 변환이나 이런 걸로 표현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과정은 뭐 어려우니까 결과만 합시다. 보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예요. 2분의 h바. h바라고도 하고 하바라고 해요. 그냥 하 있죠, 하. 독일어로 하니까 하바. 하이젠베르크가 독일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2분의 h바. 뭐 2분의 h바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2파이분의 h예요. 양자역학에는 이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건 뭐예요? 이만큼 둘을 곱했을 때 이만큼의 최소값이 있다. 또는 이만큼의 오차는 반드시 발생한다.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값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어떤 명확한 값의 오차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시세계에서 규칙성을 갖고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걸 누가 찾았다고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x면은 x축 방향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볼까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중에 왜 틀렸냐면은 나중에 이제 오비탈이라고 있죠. 오비탈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된 확률 밀도라는 게 뭐예요? 함수. 확률로 표현된 함수들이죠. 전자의 위치가 확률로 표현됩니다. 전자 껍질을 배우신 분들은 S 껍질 안에서는 이 전자가 이런 단순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처럼 궤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끝에만 존재를 한다면은 그 값이 얼마예요? 위치의 불확정성은 0이 됩니다.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 값이 0이면은 그 운동량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0이 되면은 이 전체 곱이 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량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나중에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념은 이제 하이젠베르크에서 따오고 이제 슐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비탈이고 그 오비탈들의 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비탈 말고 양자수를 이제 봅시다.
오비탈은 이제 화학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고요. 이제 양자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슐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런 양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수에는 주양자수가 있죠. 얘는 n이라고 쓰고, 뭐죠? 이게 껍질들을 의미하죠? 이런 껍질들.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몇 개 있어요? 무한개 있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는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주양자수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L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회전 운동에서 돌림임에서 각운동량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각운동량이 뭐죠? L입니다. L 이렇게 되죠. 반지름 곱하기 선운동량의 곱인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각운동량이 존재하냐? s 오비탈은 요렇게 원형이지만 p 오비탈은 이러한 것들이 있죠. p 오비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형 모양일 때 이렇게 돌 때 뭐가 생겨요? 각운동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방위 양자수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n-1이죠. 그래서 0, 1, 2, 3이면은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존재하냐, 두 개 존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방위 양자수는 각운동량을 의미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는요. 수는 ml이라고 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자기 양자수가 이제 각운동량을 나타내는 것들이 뭐 x축에도 있고 y축에도 있고 뭐 z축에도 있다는 거죠. z축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뭐 0이고 뭐 마이너스 L부터 0, 그 다음에 L. 그래서 만약에 주양자수가 2라면은 방위 양자수는 여기가 2면은 1이고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0, 1인데 왜 자기가 붙었냐면요. 얘가 회전을 하면서 전자가 어쨌든 회전 운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회전 운동을 하면은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가 흐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양자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전자의 스핀 양자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쓸까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다른 건 다 정수인데 얘는 반정수죠. 이거는 전자의 스핀 업 다운인데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정수인 이유는 전자가 물질 입자이기 때문에, 즉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스핀이 반정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 달리 정수가 아닌 반정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슐레딩거 방정식으로 나온 거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건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206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그린 가는 운동량이 P인 전자가 폭 D인 슬릿을 통과하는 것을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델타 P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전자가 슬릿을 통과한 후 형광판에 나타난 회절무늬를 나타낸 것으로 델타 Y는 형광판의 중앙의 밝은 무늬 폭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예, 보시죠.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여기다 쏘는데 요 슬릿의 크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생긴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무슨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회절무늬가 나오는 거죠. 이게 회절무늬입니다. 회절무늬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제일 밝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도 회절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뭐죠? D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위치에 변화량이 감소하니까 이게 감소해서 정확성이 커집니다. 정확성이 커지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예.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D를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위치의 정확성이 감소하니까, 즉 불확정성이 증가하니까 여기에 곱한 게 뭐가 되죠? 운동량의 불확정성인데 이게 2분의 H 바보다 크죠? 그래서 이 값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네요. 얘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를 보시죠. D를 줄이면은 델타 Y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겁니다. D를 줄이면은 델타 P가 증가를 하죠. 이게 감소해서 얘가 증가를 하잖아요. 얘가 감소, 얘가 증가를 하잖아요.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델타 Y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값이 커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커지니까 잘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러면은 니은이 맞으니까 답이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